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처녀 맛을 본 명나라 황제의 성육사건입니다. 조선은 공조전서 권집중과 임첨년, 여기진의 딸들을 명나라로 보낸 뒤 간신히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생각하지도 못하게 또다시 성지를 받들고 조선을 찾은 황대인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작년에 내가 이곳에서 고른 여자는 뚱뚱한 사람은 퉁퉁하고 곰보는 곰보지고 키 작은 이는 작달막하여 전부 예쁘지 않았다. 조선의 태종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는데 황엄은 부드럽게 황상이 지금 원하는 여인이 있는데 많으면 둘이고 적어도 한 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린 처녀를 바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다시 어린 처녀를 찾아 조선에 왔다니 태종은 바로 황제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황제는 한번 처녀의 단맛을 보자 환장하기 시작해 지난번에 여성이 예쁘지 않았다고 생트집을 잡아 미녀를 몇 명이나마 더 얻어가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조선의 국왕은 그 은큼한 속셈을 알아차렸지만 어쩔 수 없이 미색 선발 작업을 선포했으며 다시 팔도에서 미녀가 선발되었는데 금방 18세의 정씨, 13세의 송씨의 두 처녀가 선발되었습니다. 황제가 호색한이 아니라는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국왕의 친형인 상황이 중풍병이 갈수록 심각해져 북경에 약재를 사러 간다고 했습니다. 영락제 주체는 조선에는 이렇게 추태를 부렸지만 중국에서는 백성과 신하가 이런 모습을 알아차릴까봐 두려워 성지를 작성하지 않고 황엄 등 태감이 전하는 구두로 전달하는 성지만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영락제는 이번에는 정말로 정씨가 예쁘지 않다며 돌려보내고 다시 미색을 선발해 대령할 것을 명했는데 해도 너무한 행동으로 되돌아온 정씨는 어떻게 된단 말인가요? 명나라로 끌려가 성적 놀이개가 되었다 되돌아온 정씨가 조선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은 뻔한 이치였습니다. 태종의 행동은 자업자득이었는데 아버지 태조가 위화도 회군을 통해 명나라의 충견을 자청하더니 이번엔 아들 태종이 처녀들과 내시를 바치는 충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조선 왕조실록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 궁녀 황씨와 한씨의 사건. 영락제는 여등의 궁인이 환관과 사통한 일로 조선 여인의 정절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조선이 바친 궁녀들이 처녀가 아닐 것이라는 의혹을 품었습니다. 영락 15년에 여비 한씨와 함께 중국에 입주한 황씨가 대표적인데 진상된 처녀들 중에서 황씨, 한씨를 영락제는 최고로 평가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서는 황씨는 외모가 아름답다, 한씨는 달의 여신처럼 자태가 아리답다고 했고 조선 출신 명나라 태감 황엄 등이 궁녀를 선발할 때에는 한씨를 1등으로 삼았습니다.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5월 9일 가보 세 번째 기사 1417년명 영락 15년 중국에 진언할 처녀로 황씨와 한씨 등을 뽑다. 처녀를 가려 뽑았다. 의정부 6조 대감과 지신사 조말생 내관 노희봉에게 명하여 중국에 진언할 처녀를 가려 뽑게 하였더니 황씨 한씨를 상등으로 삼았다. 황씨는 용모가 미려하니 고 부령 황화신의 딸이고 한씨는 선현하니 고 지순창군사 한영정의 딸이었다. 함께 선발이 되기는 했지만 황씨의 반발은 비교적 컸는데 황엄이 갑자기 황씨의 집을 찾자 황씨는 병이 있다는 구실로 영접하지 않았고 억지로 나오긴 했지만 분도 바르지 않은 모습이라 황엄이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해 8월 황엄은 강제로 한씨와 황씨를 중국으로 데리고 갔는데 황씨는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배웅하는 길에 형부 김덕장이 동행을 했습니다. 여행길에서 김덕장은 자주 황씨가 탄 가마에 창가로 다가가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모습을 본 황엄은 눈빛이 수상쩍어 더욱 그녀를 의심하고 주의를 줬습니다. 얼마 후 황씨는 복통을 앓았는데 의원이 치료를 하고 여러 약을 써보았지만 효과가 없었는데 그녀에게 좀 어떠냐고 묻자 황씨는 동치미가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황엄은 압송관에게 동치미가 뭐냐고 묻자 조선의 음식으로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려주었는데 그러자 황엄은 매우 불쾌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씨가 사람고기가 먹고 싶다면 내 살이라도 잘라서 줄 수 있지만 지금 들판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서 동치미를 구한단 말이냐? 황씨는 동치미도 먹지 못하고 복통은 여전했는데 매일 밤 시녀들이 손으로 배를 어루만져 주어야만 아픔이 조금 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소변을 보는데 음부에서 무언가 쑥 떨어졌는데 매끈매끈한 피부가 있는 살덩어리로 크기는 가지만 했습니다. 시녀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이 물건을 얼른 변소에 던져버렸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않아 금세 모든 시녀 사이에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황씨의 시녀는 황씨가 처음 길을 출발할 때 김덕장과 서로 나무빗을 선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황씨와 형부인 김덕장이 간통을 했다는 것과 같은 뜻이며 게다가 중국에 보낼 동료로 선발되기 전에 이미 임신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황씨가 여행길에서 계속 배가 아프다고 이야기하며 시녀들이 배를 문질러준 것은 배 속에 있는 태아를 떨어뜨리기 위한 행동이었고 살덩어리는 배 속에서 자라던 아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소문은 시녀들 사이에서만 퍼져 있을 뿐 황엄은 여전히 그 사실을 몰라 북경에 도착한 후 한씨와 황씨를 영락제에게 전달하고 영락제는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락제는 여색의 달인이라 황씨와 첫날 밤을 보내자마자 바로 그녀가 처녀가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고 엄하게 힐문하자 결국 진상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주체는 분명 조선조정에 처녀를 곡물로 주문했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이 건드린 여자를 받은 것으로 그는 고통스런 형벌을 내려 무고한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죄를 인정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황씨는 김덕장과의 사통을 고백했을 뿐 아니라 이웃 및 노복과도 사통한 적이 있음을 인정했는데 이웃이나 노복과도 사통했다는 말은 고문에 모시겨 나온 진술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황씨가 다른 남자나 하인하고도 잠자리한 창녀라는 오명을 씌우고 분기탱천한 영락제는 조선에 죄를 묻는 칙서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양씨라는 조선 궁녀가 한씨에게 이 일을 알렸는데 남자와 경험 많은 황씨와 비교할 때 그야말로 순결한 백설공주인 한씨도 조선 사람이라 잠자리에서 영락제에게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황씨 집안의 사사로운 사람을 조선의 왕께서 어찌 아신다는 말씀이시니까? 그러자 영락제는 조선의 왕에게 그 죄를 묻지 않는 대신 가녀린 한씨에게 직접 황씨에게 벌을 주도록 명해 한씨는 어쩔 수 없이 여린 손을 들어 황씨의 뺨을 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한씨는 이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에 불과했는데 동포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한때 빈방에 연금되어 수일 동안 음식 공급이 중단되었고 산채로 굶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옥문직이 황관이 그녀를 애처롭고 불쌍하게 여겨 때마다 문 안으로 먹을 것을 던져주어 간신히 죽음을 면할 수 있었지만 그녀의 시녀와 노비는 전부 옥중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오직 그녀의 유모인 김흥만이 유일하게 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때까지 견뎌내어 특별 사면을 받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으나 한씨는 결과적으로 순장을 당하는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락제는 자백을 받았으니 그들은 분명히 잔혹한 사형에 처해야 했지만 겨우 뺨 몇 대 때린 것으로 황씨를 용서한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차명이나 낙형 등은 하지 않고 순장을 했다는 것으로 보아 과연 황씨가 다른 사람과 통간했다는 영락제의 주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조선왕조실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종실록 26권 세종 6년 10월 17일 무 두 번째 기사 1424년명 영락 22년 중국에 뽑혀간 한씨 등이 대행 황제에게 순사함을 사신이 말하다. 이듬해 태종 18년에 황제가 보낸 선제가 우리 태종에게 말하기를 황씨는 성질이 험하고 온화한 빛이 없어 꼭 전생에 몹쓸 짓을 한 숙처를 지고 태어난 여자 같다 하였고 영락제는 황씨와 수많은 조선 여성의 죽음을 황씨의 진상 문제로 돌리며 그녀가 천성적으로 말썽을 일으킬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발뺌을 한 것입니다. 주체는 황씨 등이 이미 죽었지만 이를 이유로 학살을 멈춰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 홍무연간에 한 차례 공신의 대학살이 있었는데 그때 사용한 것이 호당이란 명분이었습니다. 영락 19년 4월 낙성 건축물의 완공을 축하하는 의식을 한 지 며칠 되지 않은 때 선대 황제의 3대전이 갑자기 벼락과 지진을 맞아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에 후궁들은 제왕은 분명 천재지변이 무서워서라도 학살을 멈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기뻐했지만 이것을 하늘의 징계로 여기지 않고 제멋대로 주사를 행하는 것이 평상시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사실 영락 관련 국난의 피해자는 대부분 무고한 사람들로 태감 황음 역시 그 중에 하나였는데 처녀들을 공수하며 나쁜 짓을 일삼더니 천벌을 받았는지 4대 황제 홍희제 즉위 후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관이 잘리는 죄, 즉 죽은 후 관을 도끼로 패는 죄에 처했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소문에 의한 기록으로 보이고 명사에서는 환관에서 물러났고 처와 시종은 노비가 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조선 국적의 태감 윤봉은 선덕, 정통 연간에 수차례 조선에 사자로 파견되어 명나라 궁궐의 은밀한 상황을 다수 폭로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씨가 관씨를 독살하고 능지처참을 당했지만 능지처참은 그 죄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었다. 황엄이 그를 고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첨녀가 능지처참을 당한 것은 단순히 가여의 모함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으로 당시 황엄은 궁궐에 물시계를 주관했는데 가여의 모함은 그가 지시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황엄이 모함을 한 것은 실제로는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였는데 영락제의 학살벽을 유발해 후궁에서 피바람을 일으키게 한 후 갈수록 높아가는 후궁들의 권력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기비가 된 왕씨. 명사 후비전에서는 왕씨는 지혜롭고 인효황후를 공경하며 섬겨 황제가 귀히 여겼다. 황제는 만년에 자주 불같이 화를 냈지만 왕비가 변호하고 중재하니 태자와 왕자, 공주가 모두 그녀를 의지했다고 전합니다. 영락 18년 7월 왕씨가 죽은 후 그녀의 제사와 장례를 두고 영락제는 특별히 은혜를 더해 홍무시대의 성록 손기비에게 했던 예를 똑같이 따라했고 세종실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황제가 왕씨를 총애하여 황후로 세우려 했다. 그러나 왕씨가 붕어하자 황제는 심히 애통하고 애도하다 곧 실성하게 되었고 상심한 마음으로 이후 일처리를 잘못했으며 사람들을 형벌로 참혹하게 학대했다.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이런 내용은 조선 공녀 왕씨를 칭찬하는 쪽으로 황제 영락제는 살인광의 미치광이로 표현해 공녀를 수시로 요구한 것에 대한 원망 차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처녀맛을 본명나라 황제의 성욕 사건이었습니다.